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실 내용은 자, 민법총칙 프린트물 10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24번의 유동적 무효라는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 우리 복습 조금만 하시고 여기서부터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민법 총칙 부분입니다. 그러면 크게 민법은 이렇게 재산법하고 가족법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가족법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논외로 합니다. 그리고 요 재산법도 다시 물권법이니 혹은 채권법이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이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하는 거 볼 텐데, 요거의 공통분모를 미리 뽑아서 이제 쭉 미리 설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민법 총칙인데, 그러면 결국 민법 총칙에서는 설명하는 내용이 물권이니 채권이니 하는 권리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민법 총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권리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그 다음 나오는 게 권리의 객체, 즉 권리의 대상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요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거를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권리 변동은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거, 이걸 다 포함을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다양하게 많은데, 자, 크게 권리를 변동시킨, 즉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원인은 계약을 했든지 아니면 법에 글에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규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물권법 가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개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결국은 전부 다 이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 법률 행위도 제일 먼저 법률 행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 1월 달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설명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요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부분입니다. 요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가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 취소할 수가 있는가, 요런 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조건이니 혹은 법률행위의 기한이니, 자, 요런 내용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법률행위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 즉 보셨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이런 것들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즉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은 뭐가 필요했습니까? 닭발입니까? 당모가지였습니까? 당모가지. 그러니까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목의, 요거만 있으면 일단 성립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이제 유효하려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각종의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뭐 권리 능력이니 의사 능력이니 행위 능력이니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통과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법률행위의 목적인데, 목적이 유효하려 그러면 목적이 확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까지 이렇게 구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요 가능성과 관련돼서는 가능하지 못한 상태를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불능도 불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처음부터, 즉 계약할 당시부터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 이래 되면 원시적인 불능.
그리고 불가능 사유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후발적인 불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불능은 무효, 후발적인 불능은 유효. 다만 후발적인 불능이 생긴 이유가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부담이라는 걸 해결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돼서는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면 요거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데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이중 매매는 요것도 1월달 이후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하나 더 본 게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석의 문제인데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마약을 거래하는 인간 2명이서 자 이제 밀가루 한 포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짜 밀가루인가 아니면 마약을 의미하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연적 해석. 그럼 자연적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자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즉 표시가 된 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합의한 대로. 자연적 해석은 합의한 대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 사례 하나를 외우십시오. 그럼 거기서 다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벗어나는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말씀드렸고, 자,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한다 그랬고요. 일단,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요걸 봤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대리라는 걸 보셨는데, 대리는 자,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시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된다라는 그 내용인데, 요 대리도 크게 자,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대리는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유권대리라고 불렀고요. 정당한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해버리는 경우를 무권대리다라고 요래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권대리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유권대리가 되려 그러면 자, 본인이 대리인한테 이렇게 대리권을 정상적인 대리권을 주고 범위 내에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리행위에 따른 효과, 결과는 누구한테 직접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까? 본인한테 기속이 된다. 요거를 유권대리다라고 요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유권대리와 관련돼서는 일단 대리권이 뭐고 대리행위가 뭐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권과 관련돼서는 자, 첫째, 대리권이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자, 발생 원인과 관련돼서 우리 대리도,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도 크게 법정 대리니 임의 대리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된 자,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부모가 된다. 뭐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된 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리는 법정 대리가 아니라 그리고 법정 대리는 주로 나오는 게 가족법에 나옵니다. 법 규정들이. 그러니까 가족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 대리 위주로 해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그거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요래 불렀습니다. 자, 수권행위다라고 요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부른다라는 거 개념만 이렇게 좀 잡아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리권이 그러면 뭐 수권이든지 법의 규정이 있든지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 범위 제한과 관련돼서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입니다. 자, 왜 그러면 본인은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줄 때 니는 요만큼만 해 해가지고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느냐?
자, 왜냐하면 대리인이 한 행위는 몽땅 누구한테 효과가 다 돌아가는 겁니까? 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를 쳐버리면 사고에 따른 뒷감당도 누가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요 본인하고 상대방 여기에 다 귀속이 되니까 본인이 야행위에 대해서는 사람은 지가 계약 체결하니까 지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얘가 계약 체결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야가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본인 자기 스스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리권 범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대리권 범위를 제한하는 사유가 우리 민법이 124조, 119조에서 요 두 개 조문인데, 자, 지금은 다 필요고 요겁니다. 124조 제목이 자기계약 쌍방대리해서 자, 요게 나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순환 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 대리행위는 자 대리인이 본인 대리하고 상대방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한 명이서 지가 대리인 자격에서 한 명은 지가 또한 지가 상대방 자격에서 혼자 계약 체결하는 거 요거를 자기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쌍방대리는 한 명의 대리인이 이쪽 저쪽 다 대리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도 대리하고 매도인도 대리하고 이래 돼버리면 자 이것도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네, 되겠죠? 본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대리권 소멸 사유 해가지고 요거 나중에 127조, 128조에서 6개 사유를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수여가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리행위를 합니다. 그럼 대리행위의 효과는 누구한테 직접 귀속이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귀속이 되죠. 근데 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내가 누구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걸 밝히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야가 대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당사자 본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사자 본인이겠구나 라고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 사실 대리인인데 이래 돼버리면 이 사람이 또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요 대리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이름을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명이란 걸 해야 되는데 현명은 우리 민법 114조 1항하고 115조를 보니까 현명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라고 하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해가지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다라는 요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현명이구나라는 거 요거 알아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리행위의 하자 그리고 대리인의 능력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요것도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하나 보신 내용이 뭘 봤냐라고 하면 대리인 밑에 이렇게 떨거지 하나 더 붙었다라는 겁니다. 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복대리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복대리인을 뽑는 사람은 본인이 뽑습니까? 대리인이 뽑습니까? 대리인이 뽑습니다. 뽑아놓으면 복대리인 야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즉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을 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자 복대리인을 뽑는 거는 본인이 뽑습니까? 대리인이 뽑습니까? 야가 뽑습니다. 뽑아놓으면 누구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야의 대리인이 됩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됩니까?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유권대리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살을 좀 더 붙여 나갈 겁니다. 이 정도 됐고, 자 이제 자 무권대리인데 자 무권대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안 줬습니다. 근데 야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즉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가 일어나는 경우 요거를 무권대리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근데 요 무권대리도 우리 민법은 다시 둘로 나눠 가지고 자 표현대리라는 게 있고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표현대리도 결국 무권대리니까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가 일어났는데 자, 요 대리행위를 한 데 대해서 즉
상대방은 이 사람이 대리권은 없지만 이겠구나 라고 믿고 거래를 했고, 믿는 데 대해서 본인이 일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책임을 일정한 사유가 존재를 한다. 요래되면 이거는 비록 무건들이지만 본인 네가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책임 좀 져야 되겠다. 즉 상대방이 믿고 거래했으니까 본인 네가 대리권 없지만 요 계약의 효과를 네가 좀 받아가야겠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피해를 보지 않을 거 아니냐. 요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표현대리라는 거 요거는 상대방 요 사람 보호를 위해서 본인 네가 책임 좀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네가 희생되더라도 네가 꼬투리 잡힐 짓 했으니까 그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 좀 보호하자. 요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대리 사유들은 나중에 몇 개를, 3개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이제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대리, 즉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그러니까 야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니 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계약할 때부터 다 아는 겁니다. 이 인간 대리권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이 몰라 해가지고 이래 돼버렸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까지 본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몰라야 됩니다. 선의해야 되고, 모르는 데 대해서 뭡니까? 잘못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표현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잡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 그러면 좁은 의미의 무건대리도 똑같습니다.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즉 대리행위를 한 데 대해서 본인한테 잘못을 물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래되면 본인은 요 계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집니다.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본인한테 대해서 뭐 별로 불리한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요 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지금이라도 줄게. 지금이라도 줄게. 뭐 방식이야. 뭐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그래 뭐 어차피 내한테 유리하니까 내가 거부 안 할게. 해서 요거를 본인은 추인을 해서, 즉 사후 동의를 해서 효과를 받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추인을 거절해서 효과를 안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상에서 상대방한테도 본인이 추인을 할지 추인 거절할지를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대해서도 최고, 즉 독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차라리 그냥 이거 내가 깰게 해가지고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비교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최고는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최고해야 되는가? 본인한테 해야 되는가? 무건대리인한테 해야 되는가? 둘 다한테 관계없는가? 혹은 철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거 우리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항상 봐야 됩니다. 하나는 모두 다한테 할 수가 있고, 하나는 한 명한테만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의인 경우만 행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선악불문하고 인정이 됐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만 틀을 잡고, 그러니까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아무는 차차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거는 독촉입니다. 독촉은 개나 소나한테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한테만 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한테만 할 수 있다. 반면 철회는 어떻습니까? 본인도 좋고 무건대리인도 좋고, 대신 철회를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뭡니까? 선의해야 된다. 반면 최고는 이거는 선악불문하고 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추인 거절권, 이거 누가 가지는 권리인가라는 거 하나 확인해야 되고요. 최고니 철회니 하는 거, 이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 행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냐라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되면 요 틀이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머릿속에 고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무건대리라는 부분까지 대략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대리의 내용은
자, 법률 행위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반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반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 이런 내용들이 물론 나중에 살을 조금씩 더 붙이겠는데 반 못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여기서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매는 안 맞을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맞아도 때리는 사람 힘 빠졌을 때 맞으면 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룰 수 있으면 미룰 대로 한번 밀어보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 이제 무효 취소, 즉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관련된 내용인데, 자, 무효 취소는 이미 우리가 대략적인 골격은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살 더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내용, 우리가 이미 한 내용 조금 한번 반복해 볼게요. 자,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다. 그럼 무효가 됐으면 서로 주고받은 거 있는 거 그냥 다 떼이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자,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주고받은 거를 다시 다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돌려줘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나오면 항상 요게 따라 나와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 게 따라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인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부당이득 반환은, 자, 선이다, 즉 무효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쓰고 나면 찌끄레기만 주면 되는 겁니다. 현존이익. 그리고 계약할 당시부터 계약 무효네, 아이고 모르겠다, 받은 거 다 쓰자 해서 써버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뭡니까? 받은 거에 이자에 손해배상, 하여튼 받은 거보다 더 줘야 된다라는 거, 요 정도 감만 가지고 계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무효 중에 103조, 자,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도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무효인데 요거는 무효가 되더라도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받은 거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요거는 746조에 나오는 자, 불법 원인 급여라는 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결국은 이 말입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다. 자, 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첫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요거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못 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취소입니다. 취소. 그러면 취소는 취소 사유 4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취소하고 싶다, 기분 나쁘다고 취소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취소 사유를 4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그게 제, 사, 강, 착 이렇게 4개입니다.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다, 사기당했다, 강박, 협박당했다, 사고 일어났다. 이게 취소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자, 계약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 그런데 그거를 나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자, 무효가 되는 시점입니다.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즉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즉 처음부터 거꾸로 쳐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무효가 되면 똑같이 진행합니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반환 범위는 이렇게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요 중에 요겁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요거는 가는 길이 처음부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범위에서 특칙이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야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찌끄레기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하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취소와 구별해야 될 개념으로서 자, 해제라는 자,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제 해제는 해제 사유가 어떤 게 있어? 언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해제는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채무불이행. 자, 우리 채무불이행은 항상 왜 손해 이거 따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원시적인 불능, 후발적인 불능이 다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 이래 갔고요. 그리고 그때 채무불이행은 그럼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계약 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그러면 해제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되겠죠. 요게 되면 요래 되고 요게 생길라 그러면 요게 하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요런 상태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어차피 앞에서 한 거 뒤에 하고 뒤에서 한 거 앞에 하고 예, 왔다 갔다 예, 계속 반복입니다. 말 장난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 해제가 되게 되면 요것도 해제의 효과는 해제한 때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것도 처음부터 없어지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요것도 취소처럼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주고받은 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규정을 하나 더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냐라고 하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과 달리 요거는 선이든지 악이든지 안 따집니다. 그리고 이익현존 여부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받은 거 전부 다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계약법이라는 부분에서 요거를 또 상세히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대충 보신 듯한 기억은 나시죠? 자,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틀은 잡아놓고 요 틀 내에서 그럼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 무효와 관련돼서는 자, 우리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건 봤는데요. 무효와 관련돼서 여기서는 자, 유동적 무효니 혹은 무효행위 추인이니 하는 이런 개념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을 조금 더 붙입니다. 그럼 추인이 뭔지는 아시죠? 추인, 사후동의. 자, 일단은 이게 계약이 무효인데 이거를 사후 동의를 해서 유효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는데 예, 무효와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139조에서 요거를 굉장히 상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뭐 상세히 봐도 이건 나올 게 빤합니다. 한 3개 정도만 조문에다가 적어 놓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취소와 관련돼서는 요 취소, 우리가 취소 사유는 봤습니다. 취소 사유는 봤는데 취소와 관련돼서는 자, 우리 민법이 자, 취소와 관련된 조문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조금 있다가 프린트물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럼 취소는 누가 할 수가 있는데의 문제입니다. 취소권자. 취소권은 누가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들이 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141조가 그럼 야들이 취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게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데, 이미 한 내용 반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대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가? 벽에 대놓고 취소하면 됩니까? 자, 사기당해갖고 너무 억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기꾼이 우락부락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벽 보고 울면서 취소하면 취소의 효과 생기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취소 상대방, 우락부락한 그 사기꾼한테 가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자,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프린트물 10페이지 보시면 자, 24번 해가지고 그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적 무효가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출렁출렁하는 느낌 나십니까? 유동적이니까 이게 바로 출렁출렁 무효가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출렁출렁하는 모습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요 유동적 무효 요거는 언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기 등으로 인해서 지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행정청에서는 자, 이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뭡니까? 토지에 대해서 거래할 때마다 뭡니까? 허가 받아라. 너들 투기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확인 좀 하자. 그게 바로 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을한테 요 토지를 파는 겁니다.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등기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자, 요 매매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뭐도 얻으라는 겁니까?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돼.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를 얻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갑하고 을하고 여기에서 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시점에서 자, 여기서 1월 1일 날 계약 체결하고 한 2, 3일 있다가 뭐 1월 2, 3일쯤 돼가지고 이제 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내가 사고 싶은데 자, 허가 좀 해주세요 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행정청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투기 목적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안 돼. 허가 안 내줘. 해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허가가 났으면 어떻게 되는가? 허가가 나게 되면 이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요거는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매매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허가를 받으면 이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완전히 무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무효다. 이거를 확정적인 무효다라고 요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요겁니다.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까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 매매계약 효력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허가 받으면 완전히 유효가 된다. 근데 그러면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자,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일단은 무효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효니까 이게 완전히 무효라는 말입니까? 현재 무효라는 겁니까? 현재. 그러니까 일단은 무효니까 이거는 자, 이 무효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일단은 무효 상태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유동적인 무효다. 말 그대로 유효도 될 수도 있고 무효도 될 수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무효 상태, 요거를 유동적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전부 다 그러면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라는 거 요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것만 유동적 무효 상태의 개념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개념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살은 조금씩 붙여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는 자 느낌을 좀 파악을 하십시오. 출렁출렁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출렁출렁 되니까 이 유동적 무효는 경우에 따라서 유효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 하면 유효가 됩니까? 허가 받으면. 그리고 완전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안 나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감만 좀 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실 텐데 그러면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냐라고 하면 예, 요런 권리 의무가 생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의무는 아직 없습니다. 이행과 관련된 의무는 없고요.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될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자, 우리 허가 받는 것도 2명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갑이 가겠습니까? 즉 구청에 혹은 시청에 갑이 가겠습니까? 을이 가겠습니까? 둘 다 가야 되겠습니까? 자, 어떨 것 같습니까? 느낌상 2명이 계약 체결했다. 자, 갑이 가겠습니까? 을이 가겠습니까?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짓말한다. 혼자 있을 때 편하게 거짓말 합니까? 내 아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을 때 편하게 거짓말 합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만 있고 이때가 이제 자유자재로 거짓말이 무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이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하는데 말도 꼬이고 버벅대고. 그래서 만약 이 중에 혼자서 허가 신청하러 간다라고 하면 한 명은 자, 뭐 간 사람, 그 사람은 자 우리가 요런 상태입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행정청에 신고를 할 것 같습니까? 지 좋을 대로 할 것 같습니까? 지 좋을 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명이 계약을 했으면 허가도 뭡니까? 2명이 같이 가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놈의 인간이 즉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게 소위 말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토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계약을 1억에 체결했습니다. 근데 한 2, 3일 지나니까 이게 들썩들썩합니다. 3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는 게 좋겠습니까? 안 나는 게 좋겠습니까? 한사코 안 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는 뭡니까? 한사코 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땅 잘 샀네. 사자마자 사니까 이마이 남네. 그래서 2명이 같이 그러니까 야 혼자 토지거래 허가 받으러 가라고 하면 그래 내가 갔다 올게 해가지고 야는 요래 만들겠습니까? 요래 만들겠습니까? 무조건 요래 만들 거 아닙니까? 투기 목적 있네 해가지고 그리고 야 혼자 보내면 뭡니까? 요래 만들 어쨌든지 요래 만들 거고요. 그러니까 너들 2명 같이 오너라. 근데 같이 와야 되는데 얘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야는 뭡니까? 가겠습니까? 아니면 해외여행 가야 됩니까? 해외여행 가야 되고 갔다 오면 뭡니까? 아이고 뭐 급한 일이 있고 뭐 이래갖고 차일피일 미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야는 뭡니까? 나중에 되면 전화기도 바꿔버릴 거고 그리고 뭐 하여튼 야 전화는 무조건 수신 거절 걸어 놓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요런 의무는 있습니다. 을이 갑한테 야 허가 절차에 협력 좀 해주라 하면 을은 뭡니까? 요런 의무는 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이런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대금 지급해줘야 될 이런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행 의무는 없고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라는 거. 이제 요게 출발점이고 유동적 무효는 요게 출발점이고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한 반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민법은 개념이 반입니다. 몰라. 거짓말 좀 못하면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을 딱 하면 유동적 무효는 그래 출렁출렁 그런 상태다. 그리고 그런 출렁출렁 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이행 의무는 없고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라는 거,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자 이행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 의무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면 또 따라 놔야 되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 의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될 리가 없고 채무불이행이 안 되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따라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지금 이것도 급급한데 채무불이행 뭔지도 지금 개념이 잘 안 와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어갖고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긴 외우는데 이게 나중에는 머릿속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하나만 툭 건드려 드리면 줄줄줄줄 따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다. 그리고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 협력 의무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 뭐 이런 내용도 쭉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개념, 그럼 유동적 무효가 되면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이행 의무는 없고 협력 의무는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 요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효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봤고요. 이제 취소. 요 부분을 좀 보시는데 취소는 거기 조문이 나옵니다. 140조, 141조, 142조 해가지고 조문이 나오는데 요 조문만 보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 140조 취소권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자 그거 140조 보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취소는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요런 사유가 생기면 그러니까 제한 능력이다. 즉 미성년자다.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협박당했다. 착오 일어났다. 요래 되면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가 있을 거고요. 사기당한 사람도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취소할 수 있을 거고 강박 협박당한 사람도 뭡니까? 취소할 수 있을 거고 착오 일으킨 사람도 뭡니까? 취소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사기당한 사람이 열받아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하다니 짜증나 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 이래 되면 만약 취소권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면 취소권을 행사를 못한다라고 하면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치면 항상 상대방 사기당한 사람을 자 어떻게든 약 올려야 됩니다. 약 올려갖고 니 사기당했다 내가 트면 자살한다 해가지고 자살을 유도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야가 취소 안 하고 열받아 해서 죽어버리면 취소될 일 없지 않습니까? 사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 한락하게 법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유가 생기면 이런 사람도 당연히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야들이 취소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성년자가 내가 사기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리고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 외에 누구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대리인 그리고 이 사람의 승계인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런 자들입니다. 제사, 강착, 대승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승계인은 우리 제일 첫째 시간에 봤습니다. 승계에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다. 특정 승계에 해당되는 게 매매, 즉 매수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괄 승계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상속.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속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포괄 승계인도 승계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취소권자는 이런 자들이 다 포함이 된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40조 조문 한번 보시죠. 자, 법률행위 취소권자에서 나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즉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은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제사강착 대승에서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승계인은 자, 특정 승계인을 말합니까? 포괄 승계인을 말합니까? 예, 둘 다 합니다. 예, 승계인은. 예. 그 상속인 이런 사람들도 대표적인 취소권자다라는 거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141조입니다. 취소의 효과에서 나오는데 자, 요 취소의 효과 요거는 제가 틀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십시오. 자, 141조 조문 보십시오. 자,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게 바로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 이제 이 이런 말 부당이득 반환, 반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자, 특징이 온다 그랬죠. 141조 단서에. 그러나 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자,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밑에다가 선악불문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즉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선악불문. 자, 선이 악이는 구별이 되죠 이제. 예. 아느냐 모르느냐가 선이 악입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자, 142조로 가십니다. 그럼 이제 취소는 누가 해야 되느냐? 취소는 누가 하고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한번 보십시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작게 그립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142조 옆에다가는 요랬습니다. 자, 이제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취소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취소권자는 자, 이 상태에서 을의 사기에 의해서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 등기 대금 받고 등기 넘겨줬다. 자, 이 경우에 취소권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 또는 을입니까? 취소권자. 제사강착 대승. 제한능력자, 사기당한 사람, 강박당한 사람, 착오 일으킨 사람,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 사람들의 승계인.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취소권자죠. 140조 열어 나옵니다.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을은 취소권 안 가집니까? 을은 자, 을. 자, 사기쳐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사기꾼이 야, 내 사기쳤어. 미안해. 취소해줄게. 됩니까? 사기꾼은 취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기꾼은 취소권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기꾼은 취소권자일까요? 취소권자가 아닐까요? 취소권자입니까? 그럼 사기치지를 말지. 야, 사기쳤어. 내가 이거 취소해줄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은 취소권자가 아니라 뭡니까? 취소권의 상대방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강박당한 사람, 협박당한 사람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지만 협박한 놈은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자, 아니죠. 그럼 협박하지를 말지. 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근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야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저씨가 대신 취소해 줄게. 그럼 계약하지를 말지. 야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강박당한 것도 아니고 차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고 승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을 야는 취소권의 상대방이 될 뿐이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취소권자는 140조의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은 야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 계약 자체가 내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내가 취소할래 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권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는 쉬운데, 자, 요겁니다. 자, 사기꾼이 이거를 사가지고 다시 딴 사람한테 또 병한테 팔아먹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취소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즉 취소권의 상대방은 이런 경우에는 을이 되느냐 병이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갑이 취소권자, 남는 거 을빼이 없네요. 을이 취소권의 상대방. 근데 을이라는 애가 이거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래 되면 이제 갑은 누구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해야 되는가? 즉 갑은 현재 지물건을 갖고 있는 병한테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기친 놈 을한테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이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기가 여기 사기가 계약에 사기가 개입이 된 겁니까? 여기 사기가 개입이 된 겁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취소를 하자라는 거지. 이거는 취소 사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한 능력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강박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취소권의 상대방은 자, 뒤에 인간들이 엮인다라고 하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취소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일 앞에 있는 사기꾼을 상대로 취소를 하는 겁니까? 제일 앞에 있는 자. 요거를 상대로 취소권을 행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 사람이 취소권의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다가 요렇게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병까지 요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갑은 취소권자, 취소권의 상대방은 병이 아니라 뭡니까? 을, 직접 상대방, 요 사람이다라는 거, 요거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됐죠? 자, 요거 하나 확인하시면 됐고요. 자, 이제 예, 조건 기한인데 조건 기한. 자, 요거는 자, 일단 발만 담가 놓죠. 조금 담가 놓고 몸만 떼놓고 요거는 조금 쉬시고 보시도록 합니다. 자, 조건 기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부관. 그래서 부관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요 정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부과되는 혹은 부수적인 내용, 어떤 종속적인 내지 부수적인 내용을 부관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의 부관은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요 집을 자, 갑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합니다. 요 집 3억에 매매합시다.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이제 법률행위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계약 내용에 앞에 뭐가 부과된 내용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을 하긴 하는데 자, 2018년도 6월 1일 날 요 집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합시다. 그래서 자, 계약을 하면서 앞에 단서를 요래 다는 겁니다. 혹은 자, 계약을 하는데 당신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요 집을 당신한테 3억에 팔게. 그래서 요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 즉 요거를 법률행위의 내용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앞에 부과되는 내용, 요거를 부관이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면서 앞에 단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부과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부관이라고 요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부관은 항상 여기에 따라다닙니다. 우리 왜 군대에도 상관이 있고 따라다니는 부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상관입니다. 야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 그게 부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관도 자, 조건이니 기한이니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6월 1일 날 요 집 3억에 매매 계약합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2018년도 6월 1일 요거는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요거를 확실하다라고 하면 요거를 기한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혹은 기한부 법률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요거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년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요 집 3억에 당신한테 팔게. 시험에 합격하면 요거는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한 사실입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생길 게 불확실하다라고 하면 요거를 조건부 법률행위다. 즉 조건이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관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조건이니 기한이니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운만 떼놓고요. 조금 쉬시고 이제 요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고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건기한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요번 순환 외에는 조건기한은 수업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할 때쯤 수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만 늘상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잘 안 나오니까 이거 할 바에야 차라리 좀 어렵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를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이 뭐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안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많이 나오면 한 개 그냥 통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해가 되면 아 대충 그런 감만 갖고 계십시오. 되겠죠? 그러면 조금 쉬시고 요 조건 기한 요거 상세히 조금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고 보시죠.